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왜 기디에서 심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강현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진 하나 보고 들어가실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피부가 되게 얼룩덜룩한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는 백반증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백반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두 분 원장님 같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배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입니다. 백반증이 정확히 어떤 건지 배 원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피부색은 인종마다 다 다양하죠. 다양한 이유는 우리가 색소 세포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에 멜라닌 세포가 존재해서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멜라닌 색소의 크기와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부색은 인종마다 다양합니다. 만약에 이 멜라닌 세포가 없어진다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백반증이란 병은 이 멜라닌 세포가 소실돼서 피부가 하얗게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죽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백반증 환자분들을 보면은 흰색 모발이 나기도 하고 흰 반점이 생기면 다 백반증인 건가요? 피부가 하얘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이게 다 백반증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근데 백반증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흰색 반점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백반증이라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진료실에 오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백반증이 있는데 이게 자녀한테도 유전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시 백반증 유전되는 것인가요? 저 같아도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실제로 백반증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백반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명 중에 1명 정도는 직계가족한테 백반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반증의 유병률을 한 1%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한테 백반증이 있다면 저의 직계가족한테 백반증이 생기는 확률은 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사람이 백반증이 걸리는 확률보다 직계가족에게 백반증이 있는 사람이 백반증에 걸릴 확률이 한 6배 정도 높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백반증이 있어도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은 제 직계가족에게, 제 자녀에게 백반증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 백반증이 있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백반증이 생길까 너무 많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연구에 따르면 사실 유전적인 형질이 아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백반증이 있을 때 또 다른 한 명이 백반증이 생기는 일은 25%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유전 형질이 아예 똑같아도 75% 이상은 백반증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백반증이 처음 생기신 분들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백반증이 불치병이라는데 이거 정말 치료가 가능한가요? 백반증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백반증은 불치병이라는 생각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늦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초기에 치료하면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백반증은 불치병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사진 보셨을 때 백반증 환자들을 보면 주로 얼굴이나 목 그리고 손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외에 혹시 백반증이 잘 발생하는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호바라는 부위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코, 입 주변, 헤어라인 주변에 잘 생기고요. 손발 같은 경우에는 손끝, 발끝 같은 데 잘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벨트를 차는 부분이죠. 허리 주변 이런 데도 되게 잘 생기고 팔꿈치나 무릎처럼 마찰이 잦은 부위, 많이 사용하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사실 이렇게 호바라는 부위를 보면 이 사람이 백반증이 왜 생겼구나, 또 어떤 걸 주의하면 백반증이 번지는 걸 좀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어디에 생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예후까지 다 달라집니다. 방금 김 원장님께서 이런 부위들에 잘 생긴다고 하셨는데 왜 눈, 코, 입 주변에 유독 잘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쾌분어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백반증에서만 좀 특별하게 생기는 현상인데 마찰하는 부위 또는 자극되는 부위가 백반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눈도 많이 비비고 코도 막 만지고 입도 잘 많이 만지죠. 뭔가 마찰이 많은 부위, 자극이 많은 부위가 백반증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반증은 혹시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게 아닌가요? 백반증은 절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면역의 밸런스가 깨져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활성화돼서 백반증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오히려 백반증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역력에 좋다고 하는 인삼이나 홍삼을 과도하게 복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백반증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백반증이 있잖아요. 우리 백반증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얼굴의 한쪽으로만 생기는 백반증, 분절염 백반증도 있고 전신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눈, 코, 입 주변에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마선 주변에 중년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이마선 국한형 백반증 등이 더 있습니다. 백반증은 유형에 따라 그 치료 결과와 예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백반증을 정확히 분류해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반 피부병들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는 치료를 주로 하는데 백반증도 그렇게 비슷하게 치료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백반증도 다른 피부병과 다르지 않고요. 먹는 약이나 연고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자외선 치료라고 해서 이제 백반증 부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백반증을 치료하는 자외선 치료를 또 많이 사용하고요. 먹는 약에 대해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순간에 백반증이 번지지 않게 하는데 최소 용량만을 사용해서 최대한 짧게 먹는 약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사실 연고나 자외선 치료처럼 몸에 부작용이 많이 없는 치료를 통해서 백반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가 잘 안 될 때에는 이제 수술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서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고 의료진을 믿고 열심히 치료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신 자외선 치료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옷을 벗고 통에 들어가서 전신적으로 자외선 조사를 하는 치료법인데 치료 효과는 좋지만 백반증이 없는 부분도 전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엑시머 레이저라는 것이 개발이 돼서 국소적으로 백반증이 있는 부분만 치료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치료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자외선 치료와 엑시머 레이저 치료는 피부에 자극을 줘서 멜라닌 세포를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백반증이 번지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백반증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만약에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쓰지 못하는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2차, 3차 약제로 백반증 번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연고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주로 썼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가 효과가 좋지만 또 스테로이드 연고는 오래 도포를 하면 내성이 생기고 피부가 위축이 되거나 혈관이 발달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토픽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는 칼시누린 억제제라고 하는 연고가 백반증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의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백반증을 발생시키는 T세포를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백반증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수술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백반증의 수술적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피부를 옮겨 심는 그런 피부 이식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정도 힘들고 오래 걸리고 환자도 통증도 심하고 지금은 많이 하기는 어렵고요. 최근에는 귀 뒤에 있는 정상 피부를 펀칭 기구로 조그맣게 옮겨서 백반증 부분에 듬성듬성 심어주는 미세 펀치 식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어주고 나서 다시 자외선 치료를 하거나 엑시머 레이저를 하면 심어준 부분으로부터 색깔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백반증 병변에 채워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은 통증도 많이 없고 작은 부위도 조그맣게 옮겨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부터 이제 어른까지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왜 귀 뒤에서 심나요? 어느 부분이나 옮겨 심을 수가 있는데 귀 뒤가 제일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흉터도 제일 적게 생기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흉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 뒤를 제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약간 모발 이식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런 수술을 한 다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우선 백반증 종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햇빛 때문에 생기는 얼굴 전체적으로 생기는 백반증이라고 하면 햇빛을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걸 위해서 선크림을 철저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든지 해서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어디 가렵거나 할 때 비비는 습관 대신에 차라리 가려우면 약을 먹고 손을 대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백반증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켰으면 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일단 백반증은 유해산소가 누적돼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같은 것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항산화 기능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과일이나 야채, 채소를 즐겨 복용하신다면 백반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금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백반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백반증도 충분히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봐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유튜브를 미리 많이 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반증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질환입니다. 몸에 흰 반점이 있어도 백반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히 진단받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